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신 탓에 우리 남매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전부였습니다. 누나는 동생 뒷바라지를 하겠노라며 스스로 학업을 내려놓았습니다. 배움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있었겠지만 누나는 그 마음을 깊이 삼킨 채 이른 나이에 사회로 뛰어들었어요. 이른 새벽 어스름한 기온이 창문을 적실 때면 누나는 이미 집을 나섰고 밤늦도록 책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제 곁으로 다가와 따스한 음료 한 잔을 살며시 내밀곤 했습니다. 그 손길에서 전해지던 온기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던 날 누나의 눈가는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던 누나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단 한마디였건만 그 짧은 문장 안에 누나가 삼켜왔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눌러야만 했어요. 그날의 공기, 누나의 눈물 먹은 눈동자, 떨리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지금껏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이제는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누나도 공부 시작해. 이 나이에 공부는 무슨 공부야. 난 괜찮아. 누나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쳤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요즘은 늦게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대학 때 나보다 나이 많은 형들도 엄청 많았는걸. 더 나이 들면 힘드니까 공부 시작해. 아냐, 괜찮아. 재차 거절하는 누나의 목소리에서 오랜 세월 굳어진 체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저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완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누나, 안 그러면 내가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평생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 같아. 그제야 누나의 굳었던 표정이 천천히 풀어지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오랜 공백을 딛고 다시 책상 앞에 앉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펼쳐든 책들이 낯설었는지 처음에는 많이 버거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금세 감을 되찾더니 놀라운 속도로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누나는 서울에 있는 여대에 합격했습니다. 워낙 성실한 사람이었던 까닭에 대학에 입학한 뒤로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업에 매진했는데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누나에게 배움에 대한 미련이 이토록 깊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매학기 장학금을 거머쥘 정도로 빼어난 성적을 거뒀으니 일찍이 접어야 했던 꿈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무렵 저 역시 회사 생활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인턴으로 들어온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상냥했고 또 다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만 오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만남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번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인턴 기간이 끝나고 회사를 나가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무렵 우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 사이 누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번에 다현이랑 둘이 밥 먹은 적 있었잖아. 그날 다현 얘기 들어보니까 만난 지 4년이 넘었는데 너가 프로포즈 안 해서 많이 서운한 모양이더라고. 다현이 정도면 상냥하고 착한데 뭘 망설이는 거야? 그 정도 만났으면 이제 슬슬 결혼할 때 됐잖아. 그게 누나가 먼저 결혼하길 바라서 그랬던 거지. 내가 먼저 결혼을? 그럼 설마 나 때문에 프로포즈 안 했다는 거야? 누나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 속에 믿기 어렵다는 기색이 가득했어요. 당연히 누나가 먼저 결혼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난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럼 내가 결혼 안 하면 평생 기다리려고 했어? 아니, 그래도 내가 먼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다현이한테 프로포즈 할 생각해. 4년이나 만났으면 많이 기다려준 건데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이야. 누나의 단호한 말투에 결국 그 애가 가기 전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미소를 지으며 프로포즈를 받아줬고요. 처가 식구들도 우리 남매의 사연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처음부터 따스하게 맞아주셨어요. 얼마 뒤 소박하게 상견례를 한 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 초 아내는 누나를 친언니처럼 챙겼고 저 역시 처가 식구들을 살뜰히 챙기며 화목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그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갑작스레 출장이 잡혔는데 하필 장모님 생신과 날짜가 겹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함께 처가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엄마 생신날 이 사람이 출장을 가야 해서 다른 날 식사해야 할 것 같은데 다녀와서 하는 걸로 예약할게. 다른 날도 아니고 장모 생일 하나를 못 챙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 출장 다른 사람이 가도 되는 거잖아. 자네 설마 내 생일 챙기기 싫어서 그런 건가? 장모님의 눈빛에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해 곧장 꽂혀들었어요. 아닙니다. 다녀와서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제 대답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장모님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나 본데 부모 생신은 꼭 챙겨야 하는 거야. 가슴 한복판을 후벼파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애써 표정을 다잡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퉁명스럽게 내뱉는 장모님의 말투에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워낙 컸기에 그저 웃으며 넘기고 말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 제가 조금이라도 장모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색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장모님이 원하셨던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생신을 제때 챙기지 못한 죄송함에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식사 자리가 마련되던 날 장모님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마음에 드셨는지 처음에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 격조 있는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장모님의 기분을 한껏 끌어올리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장모님 입에서 예기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자네는 다 좋은데 가끔 보면 눈치가 너무 없어. 포크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다현이가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벌써부터 말했다며. 아, 네. 자네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니고 그럴 때는 남편이 통 크게 회사 그만두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말에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자기 회사 그만두고 싶었던 거야?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사까지 그만둔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 미안해서 말 못했지. 아내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장모님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런 건 남편이 알아서 딱 눈치채야 하는 거지. 아내가 계속 힘들다고 했으면 넌지시 물어봤어야지. 설마 우리 다현이가 회사 그만두는 게 못마땅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그런 말 나온 김에 우리 다현이 회사 그만두는 걸로 하자고. 장모님의 말투는 제안이라기보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로 회사 그만둬도 되는 거야? 아내의 눈동자에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들면 그만두고 살림해도 괜찮아.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집안 살림 진짜 잘할게. 아내가 기뻐하며 제 손을 꼭 움켜쥐었어요.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따뜻하게 느껴지던 찰나 장모님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다현이 회사 그만두면 혹시 눈치 주지 말어. 돈 좀 번다고 마누라 알기를 우습게 알지 말라 그 말이야. 느닷없는 훈계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아내를 우습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애써 감정을 눌렀습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밝게 웃으며 대답하자 그제야 장모님의 굳었던 표정이 한결 풀어졌어요. 그렇게 또다시 몇 달이 흘러갔을까요? 어느 날 회사에서 업무에 한창 몰두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장모님이었어요. 네, 장모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 하면서도 애둘러 말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오늘 퇴근하고 시간 좀 괜찮은가? 네, 오늘은 별일 없습니다. 그럼 퇴근하고 같이 밥이나 먹을까 하는데 괜찮겠나? 네, 괜찮습니다. 그럼 퇴근 후에 집 근처 한우집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한 예감이 가슴 한켠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모님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늠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퇴근 후 장모님이 말씀하신 한우집에 도착하니 뜻밖에도 처남네 가족들까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처남은 아내보다 훨씬 일찍 결혼해서 이미 아이가 둘인 상황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다는 것은 뭔가 중대한 이야기가 오갈 거라는 신호나 다름없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장모님이 기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에도 말한 적 있지만 김서방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서방 월급이 적은 편이 아니잖아. 그러니 알아서 먼저 우리한테 매달 용돈을 주겠다고 말할 줄 알았어. 대부분 자식이 부모한테 매달 용돈을 주기 마련이거든. 장모님의 시선이 저를 똑바로 관통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테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게나. 내 친구들도 대부분 아들딸한테 매달 50만 원씩은 기본으로 용돈 받고 있거든. 그러니 앞으로 50만 원씩 보내도록 하게나. 갑작스런 요구에 당혹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장모님의 말이 또다시 이어졌어요. 설마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자네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닌데 5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나. 온 가족의 시선이 제게 쏠려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혹시 집안 형편이 어려우신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장모님 말씀대로 50만 원이 큰 돈은 아니니 보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정말 고마워. 앞으로 나도 열심히 내조할게. 자기는 진짜 좋은 남편이자 사위야. 하지만 그 칭찬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고 해야 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던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김서방, 자네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건가? 죄송합니다. 회의 중이었어요. 김서방, 지금 급해서 그러니까 900만 원만 입금해주게. 네? 900만 원을요? 귀를 의심했는데요. 900만 원이라니 그 숫자가 너무도 가볍게 튀어나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자네 장인 친구들 모임에서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우리만 빠질 수가 없잖나. 사실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자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900만 원만 달라고 한 거야.
1,000만 원하고 900만 원은 느낌이 확 다르잖나. 그러게 다현이한테 통장을 맡겼으면 내가 자네한테 일일이 연락할 일도 없었잖아. 900만 원이 무슨 음식 이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말씀하시면. 다현이한테 들어보니 비상금 통장이 있다며. 우선 거기에서 빼서 주면 되잖나. 말 그대로 비상금 통장인데 지금껏 한 번도 비상 상황이 발생한 적이 없잖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돈 아니겠어? 당당하게 말하는 장모님의 목소리가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거리낌이 없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비상금인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거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장모님의 목소리가 급격히 날카로워졌어요. 부모가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집안의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네 하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어디서 건방지게 말대꾸를 하고 있어.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시시때때로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꺼내며 제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장모님, 다현이랑 얘기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겨우 그 말을 꺼냈을 뿐인데 장모님은 마치 제가 무슨 대역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쏘아붙였어요. 설마 우리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그래? 나중에 갚을 테니까 우선 줘봐.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맡겨둔 돈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혹은 본래 당신 것이었던 물건을 되돌려받는 사람처럼 장모님의 말투에는 한 점의 미안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된다며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던 분이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다니 요구는 갈수록 커져만 갔고 그 간극 앞에서 그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과의 통화를 억지로 끊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900만 원을? 갑자기 달라고 전화하셔서 자기 들은 거 있나 하고. 아내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럼 그냥 드려. 많이 급한 모양인데. 그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런 말이 어딨어.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내가 지금 집에서 논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무시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자기 말하는 게 대놓고 무시하는 거잖아.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분명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무시라는 단어가 대화의 중심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엄마가 갚는다잖아. 왜 사람을 의심해? 그리고 사이가 그 정도 돈도 못 들여? 아내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 저를 향해 미소 짓던 그 다정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제 앞에 서 있는 아내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못 갚으면 내가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그냥 좀 드려. 더 이상 대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면서 이혼이란 단어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저를 키워준 누나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장모님에게 그 돈을 입금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보내자마자 장모님이 입금 내역을 확인했는지 고맙네라는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해산물 향이 코끝을 감쌌습니다. 아내가 해물찜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야, 엄마한테 돈 드렸다며. 자기 좋아하는 해물찜 해놨으니까 얼른 손 씻고 와. 활짝 웃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만 참고 넘어가면 다 괜찮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순간만 견디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장인어른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생신을 며칠 앞두고 장모님이 느닷없이 말을 꺼냈어요. 며칠 전에 친구들 모임에 다녀왔는데
내 친구는 사이가 직접 생일상을 차려줬다고 하지 뭐야. 사이가 그렇게나 잘한다고 하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주는데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김서방 자네도 장인 생일상 차려줄 수 있겠나? 제가요? 놀라서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간단한 요리는 할 수 있지만 생신상을 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으니까요. 제 표정에서 당혹감을 읽으셨는지 장모님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왜 싫은 건가? 아, 제가 요리 솜씨가 없다 보니 걱정이 돼서요. 어차피 사진 찍을 요량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차려봐. 내 친구가 단체 카톡방에 올린 사진 보내줄 테니까 무조건 내 친구 사위보다 잘 차려야 하네. 결국 단체 카톡방에 올릴 사진 한 장이 목적이었던 것이었어요. 아,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 대답에 장모님이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뒤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 생신상을 직접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정성껏 끓이고 반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담았어요. 요리에 서툰 손이었지만 진심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애썼어요. 처음에는 장모님도 나름 만족하시는 듯 해보였습니다. 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카톡방에 올리며 흐뭇한 표정을 짓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음식 맛을 보던 장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미역국이 왜 이렇게 짜? 소태야 소태.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이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친구 사이는 엄마한테 음식하는 법까지 전부 배워서 참가왔다는데 이래서 부모가 없으면 부족하기 마련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무조건 잘할 생각해. 또다시 돌아가신 부모님을 들먹였기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장모님, 미역국은 다현이가 끓인 건데 다현이한테 요리 안 가르쳐서 보내셨나 보네요. 뭐? 장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방금 전에 장모님이 부모님이 안 계셔서 요리 못한다고 하시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미역국 맛 보신 것처럼 다현이 음식이 전부 간이 맞질 않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반찬 투정한 적 없습니다. 그게 음식해준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식탁 위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은 고요함이었어요. 내가 자네한테 음식하라고 했는데 우리 다현이는 왜 시켰어? 내가 분명히 사위한테 생일상 받고 싶다고 했잖아. 미역국은 다현이가 끓이고 싶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물러서지 않고 대꾸하자 장모님이 마침내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부모한테 배운 게 없으니 어른한테 빨대꾸나 하지. 그 말과 함께 장모님이 거칠게 팔을 들어 올려 상을 엎어버렸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바닥에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미역국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접시 깨지는 소리가 귓전을 날카롭게 울렸어요. 도무지 믿기지 않아 넋을 놓고 있는데 아내마저 저를 나무랐습니다. 자기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음식한 건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 장모님이 성큼성큼 밖으로 나가버리자 아내도 뒤따라 나갔어요. 순간 바닥에 흩어진 음식 잔해들을 멍하니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네.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없네. 그러더니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김서방,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자네 그냥 다현이랑 이혼하게나. 장인어른 입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튀어나왔기에 놀란 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는데요. 장인어른이 더욱 기막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도 결혼 전에는 애들 엄마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한테 참 잘했거든. 근데 임신하자마자 돌변하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른다네.
한마디로 자네가 들어온 뒤로 숙주가 바뀐 거야. 네? 숙주요? 그동안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었으니 더 이상 빼먹을 게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또 다른 숙주를 찾은 거지. 자네 장모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지금 자네를 가스라이팅하면서 길들이고 있는 거야.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한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처럼 비참하게 살지 말고 얼른 도망갈 생각해. 사실 자네가 나쁜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말 안 꺼냈겠지만 아무리 봐도 젊었을 때 나를 보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애들 엄마가 저리 극성이니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네. 한마디로 사는 게 아닐 거야. 그러니 바로 도망갈 생각해. 장인어른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는데요. 지금부터 자네 휴대폰으로 그동안 내가 녹음해 놓은 거랑 오늘 자네 장모가 난장판 부린 모습 몰래 촬영했으니까 바로 보내주겠네. 이런 증거 있으면 순순히 협의 이혼해 줄 걸세. 그럼 장인어른이 힘들어지시는 거잖아요. 자네가 녹음했다고 하면 되지. 이혼하는 판국인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장인어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곧 이혼할 거야. 사실 내가 이혼하려고 증거 자료 모으던 차에 자네 것도 있었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고맙게 생각할 것도 없어. 잠시 침묵이 오른 뒤 장인어른이 제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평생 나처럼 노예같이 살게 될 거야. 명심해. 결혼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설마 사위한테까지 그럴까 싶었네. 며느리는 애들 엄마랑 똑같은 애가 들어와서 그런지 함부로 못했거든. 인과응보라고 똑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앞으로 골치 좀 아플 거야. 오늘도 비싼 음식이 아니라 집에서 자네가 음식 차렸다고 하니까 참석도 안 했잖아.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 자네가 이리 착한 사람이라는 건 미처 예상하지 못했네. 정말 미안하네. 장인어른의 말이 진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가에 촉촉히 맺힌 물기가, 떨리는 손끝이,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간 억눌려 살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 표정이 거짓 없는 고백임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얼마 뒤 저는 어렵게 협의 이혼을 마쳤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노발대발하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장모님이 제게 퍼부었던 말들과 그날 밥상을 뒤엎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자 두 사람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도 두 사람 다 겁이 많은 편인지 제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경고에 결국 두 사람이 두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힘겨웠던 결혼 생활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누나가 충격받을까봐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 누나는 잘했다며 오히려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 뒤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두 분 모두 따뜻한 분들이시라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내와 함께 펜션을 예약하고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자리 잡은 작은 펜션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전 장인어른을 마주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이 참으로 좁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장인어른도 이혼 후 그곳에 작은 낚시 가게를 열고 평소 좋아하셨던 낚시를 하며 소박하게 살고 계셨어요.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림자가 한결 옅어진 듯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전 장인어른의 입에서 또다시 놀라운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연이도 재혼을 했네. 난 그냥 참석만 했고 말이야. 근데 사돈이 식당을 하는 모양인데 보통 내기가 아닌가 봐. 애들 엄마가 예전 자네한테 그랬듯이 사위한테 돈을 빌린 것 같던데 그걸 사돈이 알고는 당장 돈 갚으라고 발칵 뒤집어 놓았던 모양이야. 전 장인어른이 씁쓸한 웃음을 흘리셨어요. 결국 애들 엄마가 어떻게 됐냐면 말이야.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 사돈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하는 모양이야.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니까. 물론 나는 돈을 줄 생각이 전혀 없으니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말이야. 살다 살다 저런 악한 인간은 처음이라니까. 전 장인어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다현이가 애까지 낳았으니 절대 이혼 못한다고 하지. 목소리 들어보니 정신줄을 놓은 것 같더라고. 사돈이란 사람도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하루 종일 일을 부려먹는 모양이야. 이래서 인과응보가 있는 거 아니겠나?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자네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나만 이혼했더라면 큰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내 말 듣고 결정한 건 자네니까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 뒤 조용히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그때 그 모든 것을 참고 살았다면 지금쯤 얼마나 고된 삶을 살고 있을까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멍이 바다를 응시하고 있자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아내가 빙그레 웃었는데요. 문득 불합리함 앞에서 무조건 견디고 참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아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내 곁에 머물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